밤이 길었다. 승자에게도 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후보에게도 밤은 정말 길었을 것 같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 아마 여러분 결과는 이제 다 아실 테니까 오늘 아침부터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한번 쭉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에 있는 자택에서 나와서 첫 일정으로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뭐 이거 말고도 많은 일정들이 윤석열 당선인 앞에 마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에 정말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부터도 윤석열 당선인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침에 첫 공식 일정은 국립현충원 참배였어요.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 모두 국립현충원 참배로 이제 공식 일정을 시작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고요. 네.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썼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을 해서요. 이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뜻의 어떤 당선 인사, 감사 인사, 지지자들에게 이제 그 감사 인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접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난을 전달받았고요. 네. 그리고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이 이제 이후에 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보통 당선일로부터 한 9일 정도, 평균 9일 정도 이후에 그랬어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새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이 언제 만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빠른 일정 협의를 통해서 만남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선대본부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이었네요. 뉴스파이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고 왔는데 이 해단식도 이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수희 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좀 글쎄요, 뭐 만감이 교차했을 텐데 해단식 조금 전에 하시고 오셨어요. 거긴 참석 못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다른 또 방송이 있어서 아하, 네. 못했는데요. 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 만들겠습니다인데 통합이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와도 좀 비슷한 얘기가 이 위대한 국민, 국민의 선택 또한 국민과 함께 이런 거는 시대 정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박빙 승부였기 때문에 통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번영은 오늘 국립묘지 방문 이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데에서도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영이라는 거는 결국 미래지향적인 국정 그리고 먹거리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전 뭐 어떤 생태 산업 생태를 다시 개편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추후에 여러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 통합이라는 이 단어를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임기 내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앞서도 보셨습니다만 이 서초동 자택에서 나왔던 윤석열 당선인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는데 그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또 지지자분들이 나와 계셔서 또 윤석열 당선인을 맞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참배 후 그리고 방명록 작성 후에도 이 지지자들 앞쪽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또 일일이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주연 변호사님, 그 당선인이 되면 뭐 여러 가지 관심 가겠습니다만 앞서도 그림에서 이제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경호 차량들이 후보 시절보다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언뜻 보기에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호가 좀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단 당선인이 되자마자 가포 경호,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차량도 방탄 차량이 제공이 돼요. 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국무총리에 준했던 의로 경호를 받았는데 당선되자마자 최고 등급 경호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자택과 사무실에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게 됩니다. 또 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이동할 때 교통 신호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도 있게 되고요. 해외에 방문한다고 하면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현직 대통령 수준의 또 예우를 받게 되고요. 안전 가옥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부터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윤석열 후보는 당선인은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없지만 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 기간 중에는 일단은 안전가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전가옥을 이용을 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택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가 안전가옥을 지금 삼청동에 있는 안전가옥을 지금 당선인 시절에 이용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용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당선인 집 주변의 경호도 당연히 강화되고요. 뭐 금속 탐지기 설치가 되고 경호 인력도 추가로 배치가 되고요. 또 이동 경로 곳곳에 경찰 특공대도 배치되고요. 폭발물 처리반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주변 건물, 주변 인물들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는 정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어떤 예우를 받는 시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오늘 한 언론 조간신문에 이제 관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청와대 인근의 안전가옥에 입주하실 것을 권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의전과 경호 문제로 안전가옥을 권했습니다만 당분간은 자택에서 일정을 계속 오고 가면서 드나들면서 일정을 소화하겠다. 낮은 자세로 가겠다. 뭐 이런 뜻을 밝혔다고 일단은 언론 보도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쭉 일정들이 나왔잖아요. 12시에 점심 무렵쯤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예방을 했어요. 접견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선물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고맙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예.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드리겠습니다. 또 정부 인수 문제도 아주 잘 지원하시겠다고. 정부 2학기에 네. 국정 공백 없이 네네.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협력을 잘 해드리라는 방법을 하셨고 고맙습니다. 또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조금 중요한 사항에서 좀 보고를 받으셔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하시라 그러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대통령 뵙고 또 뵙고 나서 일하다가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연락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나란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또 접견을 했던 예방했던 장면인데 권상희 평론가님 지금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가 실질적인 첫 일정이었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오늘 오전 9시 10분쯤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통화 내용은 통상적인 인사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고요. 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요. 지금 이 통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선 후 첫 일정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죠. 통화는 그 이후인 오전 10시 10분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대체로 대선 당일 오후 당선인과 당선 축하 통화를 나눴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튿날 오전 9시에 이명박 당선인과 통화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김효은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축하난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축하난의 의미도 뭐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이게 당선 축하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행간의 의미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통령의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이철희 정무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네.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어떻게 보면 이제 후임자죠. 후임자로서의 당선을 축하하고 예우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네. 주로 이제 이럴 때 대화하는 거 보면 인수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돕겠다. 그리고 뭐 중요 사안이나 어떤 이런 그 행정부 관련해서도 뭐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에 어떤 보고받을 사항이 있으면 네.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인수위원회와 앞으로 이제 국정운영 준비 기간에 있어서의 최대한의 협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님을 뵙고 싶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좀 재밌었던 게 향후 그 대통령과 당선자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이철희 정무수석이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윤석열 당선인께서 여기 있는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러면 장제원 비서실장이 내정이 됐는가 하는 또 오늘 약간 깜짝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어떤 인물이 또 중용될까도 관심사잖아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요. 대변인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통화 내용을 관련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글쎄요. 해프닝 또는 의아한 대목 뭐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해석이 그런 가능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보신 것처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통화 내용을 미처 다 브리핑하지 못하고 다 알려드리지 못하고 중도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일단 궁금해요. 김효은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저 박경미 대변인의 눈물의 의미는 일단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박경미 대변인이 굉장히 차분하고 항상
그러면서도 그냥 강단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되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쭉 하다가 낙선하신 분들과 지지자들을 생각하니까 아마 눈물이 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2010년에 박경미 대변인이 총선에 이제 서초 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또 낙선을 했고 그래서 뭔가 그 이제 당신이 그때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하고 그런 것들이 보통 대부분 다 자신의 경험과 이게 연결돼서 좀 그런 감정이 복받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갑작스럽게 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어떤 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분이 갑작스럽게 또 저런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하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 인간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어떤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감 정도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수희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세상 일이라는 게 이제 모두가 감정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 장면이 또 이제 기사가 떴고 그 기사에 여러 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았지만 글쎄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리의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저 눈물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뭐 그런 의견 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프로답지 못했다.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죠. 속으로야 뭐 정권 재창출을 원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 그 캠프에서 그 뭐 대변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또 그 일을 했을 거고 뭐 그런 힘든 과정들을 뭐 옆에서 봤을 수도 있죠. 그런 데서 나오는 뭐 애틋함이라든가 아니면 표 차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뭐 분노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는 아주 공적인 자리예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어떻고 그 지지자에는 어떻고 낙선한 사람에게는 어떻다라는 얘기는 참 굉장히 담담하게 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을 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속마음이 다 드러났다는 면에서 저는 상당히 프로답지 못하고 유감스럽다라고 박하게밖에는 평가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걸 굳이 뭐 젠더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눈물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인터넷상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 잠깐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은 이제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정권이 재창출되든 정권이 교체가 되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해왔죠. 앞서 이제 우리 허주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평균적으로 이 산술적 평균 내봤더니 한 9일, 열흘 안쪽이었단 말이에요. 과거 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나올 수 건강이랑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보면 코트가 제일 좋았던 기초 생활 수급자, 쪽방, 그다음 또 찾아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까지 그걸 다 했지. 네. 사실 정권을 이어받을 정권이 재창출됐든 정권이 교체가 됐든 간에 이 나라를 대한민국호라는 이 거대한 배를 이끌어갈 선장이 차기 선장에게 뭔가 대화를 하고 대한민국호는 이러이러한 게 지금 중요해요. 뭔가
가볍게 인사 나눈 자리지만 그래도 진솔하게 첫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이제 합류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도 이제 제가 이 개표 방송 봤은 다음에 새벽까지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회동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 단순한 만남 그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선인에게 현직 대통령이 가장 고민되는 분이 뭔지도 말씀하실 거고 또 본인이 추진하던 것 중에 아직 마무리 못한 부분에서 얘기를 나눌 것이고요. 당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60여일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가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윤석열이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 요청을 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본인이 이제 추경 관련된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냈지 않겠습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을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연결이 잘 되도록 현 정부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이 준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 또 하나는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인에게 차기의 정권을 인수하는데 무리 없이 모든 정부의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정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다. 필요한 것이면 언제든지 나한테 요청해 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 자체로 국민들이 볼 때는 정권이 어쨌든 이제 교체되는 거 아닙니까?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이런 모습이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리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안정감을 줄 수 있어서 저 만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던 윤석열 당선인 그 이후에는 대국민 인사를 했습니다. 그 장면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취재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나눴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저 자리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 질문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할 때는 뭐 어떤 대체 질문이 나온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대선 기간 내내 이슈가 됐었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한 취재진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요? 강력 수사를 하겠다는 어떤 입장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후보가 말을 아꼈어요. 그래서 현 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니까 이 취재진이 재차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말해왔던 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될 문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앞으로 간담회를 자주 가지고 소통을 할 테니까 좋은 질문 많이 해달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두 당에서 또 나오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언뜻 드는 생각은 이수희 단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기자가 궁금한 걸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게 일단 도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윤석열 당선인 얘기처럼 질문을 해야 할 때와 장소가 있는데 그 질문은 지금은 안 맞습니다라고 애둘러 말하는 게
좀 일리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질문이 이제 대장동 수사를 할 거냐, 당선인으로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아니면 당선인 신분에서라도 그게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현재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검이라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장동 수사라고 했을 때는 이재명 전 후보, 전 지사, 성남시장이 관여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윤석열 후보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재명 지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예, 서로에게도 결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로 답변을 즉답을 피해 간 것이지 저것이 어떤 회피성이라든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김효은 대변인님, 대선 막판에 또 법정 TV 토론 때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문제는 대선이 끝나도 반드시 특검으로 가겠다고 서로가 공히 발언을 해온 터라 취재진 언론 입장에서는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저는 기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 행사는 어떻게 보면 기자 간담회라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인사드리는 자리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장동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든 간에 또 그 얘기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한다더라. 그러면서 막 또 아직 선거가 어제 끝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이제는 정치인이 다 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응은 잘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또 이 문제는 또 필요하면 다음에 또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오늘은 저 국민들한테 그냥 일반적인 인사를 좀 드리면서 어쨌든 선거 이후에 함께 가자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정말 다양한 면에서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급 초박빙, 그리고 역대급으로 후보들의 흠결 문제, 배우자 리스크 문제, 거기에다가 어제 선거날 당일에는 역대급 초박빙 출구조사 결과 등등등. 그런데 어제 출구조사 결과부터 당선인 결정까지의 그 피말리는 접전의 시간을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후보들의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네, 감사합니다. 어제 출구조사 발표 후에 오늘 새벽 한 4시까지 대략 9시간의 이 과정을 쭉 정리해봤어요. 허준 변호사님, 참 양당의 상황실의 표정이 순간 시시각각 변합니다, 진짜. 정말 숨가빴던 새벽이었어요. 진짜 무슨 쇼트트랙 경기를 보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새벽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투표가 끝나고 나서 사전 조사, 출구 조사 결과가 막 발표가 됐을 때 네. 양 당은 일단 다 환호는 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분위기가 엇갈렸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온탕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정권 교체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르익은 상황이었고 또 마지막에 이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터졌고 단일화 이슈까지 겹치면서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어땠냐면요. 이 후보가 47.8%, 윤 후보가 48.4%로 나왔거든요. 차이가 이제 0.6%포인트밖에 안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들뜬 분위기가 이어졌었습니다. 바로 송영길 대표가 저때 저렇게 박수 치면서 환호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네. 피습당한 송영길 대표가 눈물까지 보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주먹까지 저렇게 불끈 쥐어 보이면서 좋아했고요. 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침착한 표정을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냉탕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10%포인트 차이의 승리를 예측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뭔가 너무 초박빙으로 나오니까 실망감으로 분위기가 좀 바뀐 겁니다. 네. 무난한 승리를 예측했다가 애써 표정 관리에 나선 거죠. 특히 이제 호남 민심에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공을 들여왔었고 30% 정도의 득표율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호남 지지율이 발표되니까 이제 최고치기는 한데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말끝을 좀 흐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정진석 의원, 원희룡 정책본부장 모두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할 때 응시했었고 또 이제 개표 방송을 끄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뭐 거의 모든 방송사가 이제 화면을 보신 것처럼 2분할해서 화면상의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 오른쪽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거기에 앉아 있는 지도부들 모습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보도국에서도 반응이 의외였어요. 뭐냐면 뭔가 아리송했어요. 출구조사 결과로는 김효은 대변인님, 어쨌든 0.6%포인트 차로 민주당인 이재명 후보가 열세인 것으로 나왔는데 환호는 앞서 송영길 대표처럼 박수가 나오고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기자들끼리도 저거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봐야 될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 또 출구조사에 또 그 동시 발표가 또 JTBC 출구조사 이긴 거네요.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가 이겼고 아하. 그리고 사실 0.6%라고 하는 건 기존의 출구조사에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당연히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또 이번에 그 투표가 사전 투표가 워낙 많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37%에 육박했고 그리고 출구조사에서 잡히지 않은 6시 이후에 투표를 했던 확진자, 아하. 격리자들도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사전투표, 우리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 사전투표가 많이 굉장히 앞섰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이 0.6% 뒤지는 것을 뒤집어서 더 이길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여론조사 공표 전에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좀 쫓아가는 그런 여론조사였지만 현장에서 느끼면 굉장히 빠르게 민주당이 진짜 쫓아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진짜 뭐 이준석 대표는 10%차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당에서는 뭐 이 초박빙 1에서 3% 이길 것이다라는 사실 그런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조마조마하던 상태에서 진짜 이거는 극적인 결과다. 그래서 정말 이겼다. 그렇게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반면에 이수희 단장님께 여쭤볼까요? 그때 화면을 보면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도 박수는 쳤어요. 근데 막 격한 박수가 아니라 뭐 이 정도의 박수? 그때는 어떤 분위기가 왜 그런 박수가 나왔을까요?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훨씬 넘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에 버금가는 그 득표율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압승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또 하나는 이 다른 JTBC 조사의 경우에는 지는 것도 나오는 데다가 다 오차범위 아주 초박빙 승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한 거죠.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출구 조사 결과에 당황해서 이제 저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시간대에 이제 개표장에 있었어요. 그 서울 강동구에. 그래서 첫 시작에 사전 투표함부터 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전 투표함을 열면은 지면서 윤석열 후보가 지면서 시작할 거라는 게 뭐 당연시 됐던 거고 사전 투표는 훨씬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뭐 그랬기 때문에 본투표가 나오면은 본투표함이 열리면 결과가 달라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0.73%의 우세였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사실 출구조사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게 그게 놀랍고요. 그다음에 또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좀 큰 격차로 이기기를 바랬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오는 그 걱정도 저 지도부 안에는 같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제 개표 방송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신 분들은 초반에 최재봉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정말로 역전승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때 초반에 굉장히 많이 앞섰어요. 그랬었죠. 초반에 굉장히 앞서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8시 10분부터 개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근데 개표율 3.17% 정도 갔을 시점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7.7% 이상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그 정도로 앞서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 추세가 가도 조금이라도 따라 붙더라도 이 추세로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좀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수희 변호사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사전 투표함을 먼저 열고 나중에 본투표를 열다 보니까 사전 투표함에서는 일정 부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 중에 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젊은 층도 많이 나오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작동을 해서 사전 투표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지만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이 되기 시작했고 제가 하기엔 12시 한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밤 12시 30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크로스가 일어났고 그 이후부터 거의 뭐 비슷한 형태의 어떤 추세를 계속 보이면서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냥 초창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7.77%까지 차이가 나면서 민주당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해서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권상희 평론가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리고 나중에 본투표함이 열린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초반에 저런 격차가 났을 때 정말 긴장했을 거란 말. 근데 이게 분위기가 바뀐 시각이 언제쯤부터 이게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맹추격전이 펼쳐지기 시작한 시각, 시점으로 보면 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래요? 있을 겁니다. 네. 이 자정 넘어서면서 1%포인트 내로 줄어든 거죠, 이 격차가. 그러다가 오전 0시 30분에 개표율 이때가 50% 넘어섰을 때거든요. 이때 첫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전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양당 상황실 표정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이 민주당 지도부 역전을 전해서 조용히 TV 모니터로 시선을 고정했고요. 역전이 이루어지면서 짧은 탄식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반대로 국민의힘 상황실 상당히 조용했어요, 초반에. 그러다가 격차가 1%포인트 안으로 좁혀지면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분들, 당직자들이 돌아와서 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면서 활기를 되찾았고요.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어서 환호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이겼다, 정권교체, 윤석열 대통령 이런 구호들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일부 청년 보좌역들은 윤 후보의 이 세리머니, 가장 유명한 세리머니죠. 어퍼컷 세리머니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개표 방송 쭉 보신 분들은 역전됐고 이 격차가 조금씩 났습니다만 새벽 2시를 넘겨서도 당선 유력이란 이 표시가 안 떴어요. 그래서 끝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고 앞서 저희가 영상 보여드렸지만 오늘 새벽 4시쯤에야 당선이 확실시됐고 바로 윤석열 후보가 자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당선인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대통령! 아주 열정적인
그런 그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뭐 노래말 가사 비슷하기도 하지만 밤이 아주 길었다. 집에서 나오면서 했던 그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밤도 길었을 텐데 당사자인 윤석열 당선인의 밤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 이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초반픽송 우세를 점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같은 경우는 10% 정도 앞선다 이렇게 또 보고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초초박빙 승부가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 윤 당선인 이재명 후보가 패배 승복 선언을 한 직후에 자택에서 나와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막판까지 1% 미만 0.7% 정도였어요.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면서 승리가 확정된 뒤에 자택을 나온 게 된 건데요. 네. 밤이 정말 길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지 몰랐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량에 탑승해서 당 개표 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시간이 새벽 3시 57분이었어요. 네네. 밤은 길었겠지만 아마 윤석열 후보 당선인 어제 입장에서는 낮은 짧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본 투표율도 따라가면서 한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이 나올 거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분들이 다 투표장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낙승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계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제 그 정오 무렵에 합산을 했을 때 투표율이 그린 기대만큼 높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그 접전지였던 서울에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경우에는 그 자정 무렵 이후부터 투표 동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압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긴박하게 그 투표가 진행되는 오후 6시 전까지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투표율은 이렇게 좀 답보 상태에 있고 6시는 빨리 다가오고 그래서 낮 시간은 짧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당사에 앞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소감도 남겼어요. 그 소감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또 멋지게 뛰어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두 분께도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당선 소감에서 지금까지 같이 이 치열하지만 또 아름다운 경쟁을 했던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도 감사와 이 고맙다, 수고했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는데 사실 저 얘기를 들으니까 김효은 대변인님 마지막 유세 때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했던 말과도 좀 같이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 이제 당의 그 당직자나 지지자들 앞에서 평소에 당선인들이 하는 거하고 좀 달랐습니다. 보통은 굉장히 막 감격스럽고 흥분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다, 되게 기쁨을 표현하는데 네. 어제 사실 이거는 0.8% 차이의 신승이었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표차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겸허하게 오히려 이제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해준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감사와 이제 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하자. 그러면서 어떤 승자의 어떤 여유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매우 그 박빙의 표차로 이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 앞으로 이런 험난한 것들에 있어서 경쟁자들과 선의의 앞으로 협치를 같이 해 나가자 그런 어떤 앞으로의 그 본인의 뜻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날 그렇게 같이 한 것처럼 사실 얼마나 격렬한 진짜 치열한 대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말 다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좀 잘했다, 맞아요. 수고했다 이런 격려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서로 좀 위로하고 좀 그 마음의 앙금도 있으면 좀 털어버리자 그런 어떤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생했어. 자기 어깨에 토닥토닥 한번 하자. 뭐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정말로 치열했던 선거 그건 잠시 내려놓고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그런 얘기처럼 서로에게 고생했다고 감사와 덕담을 건네는 건 정말로 정치의 미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앞서 얘기 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승리 연설 있기 전에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의 패배 승복 선언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지자분들의 또 만감도 교차했을 거예요. 이 짧았지만 강한 메시지를 남겼던 이재명 후보의 패배 승복 선언인데 최재봉 교수님 사실 뭐 오늘 아침부터 뭐 각 매체들이 뭐 평론가 이런 분들 통해서 뭐 대선을 분석하는데 그런 말이 좀 이 귀에 꽂혔어요. 역대 패배자 중 가장 강력한 패배자였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강력한 패배자였다? 어떤 의미는 가장 많은 득표를 받고 패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강력한 패배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소한 차로 진 거잖아요. 0.7%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저렇게 눈물 흘리고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심이 큰 것은 그 격차가 적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격차가 커버리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0.78 이 정도 선에서 졌다고 하면 아쉽지 않겠어요? 너무 아쉽다. 이게 조금만 더 분발했으면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쉬움이 남다 보니까 이 상심이 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분들하고 연락 오고 막 단톡방에 올라온 걸 보면 정말 상심이 크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다. 정말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온 걸 보면 아마 그 아주 강력한 패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득표를 얻고 패배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심함이 더 컸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저는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막판 그 깜깜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그 정말 그야말로 선거용어로 이삭줍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데려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그 구도 속에서도 이만큼의 성과를 냈던 것은 결국 지지자들의 도움이에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내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 아니다. 그 상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민주당의 책임도 아니고 지지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란 말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지 여러분의 그 노력은 정말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 이 표현을 저는 에둘러서 돌려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의 말도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까지 던진 걸 보면 저는 참 뭐 짧은 해단식의 연설이었지만 양쪽을 다 배려하는 연설이었던 것 같고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실패가 아니라고 즉 민주당의 실수가 아니라고 패배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은 민주당이 이제 어쨌든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4시에 회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최고위원들은 사퇴를 하더라도 원내대표나 당직자들은 남아서 당을 추스릴 필요가 있고 원내대표 선거가 5월이에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이 중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묻어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뭔가 지금은 망연자실 다시 당을 추스려야 되는 민주당 분위기는 민주당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고요. 이재명 후보에 앞서 일찌감치 패배를 선언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습니다마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비호감 선거로 격화된 진영 대결 가운데서도 소신 투표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그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맨주먹으로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선거운동 해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 때가 오늘 이제 날이 밝아서 날이 넘어서 0시 한 40분쯤 일찌감치 패배를 선언했어요. 참 심경이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정의당 지지자분들은 참 침통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상을 했든 하지 않았든 패배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뼈아픈 일이겠죠. 심상정 후보가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나와서요. 예고된 시간보다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새벽 0시 40분쯤에 여의도 정의당 개표 상황실을 찾아서 저렇게 승복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전국 개표율이 한 65% 정도 됐었는데 지지율이 2%대였고요. 최종 지지율은 2.37% 기록을 했습니다. 심 후보는요,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소신에 따라서 임했던 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뭐 정의당이 원래 추구하던 가치였던 어떤 성평등 문제, 기후 위기, 또 소외된 약자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심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유의미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다시 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지해준 지지자들과 또 선거운동 같이 해준 당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재병 교수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좀 이제 박한 제목도 벌써 나오는 게 이제 이번이 뭐 3번째 대선 도전입니다만 19대 대선 때보다도 이제 득표율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언론이긴 합니다만 정의당이 이제 존폐 기류에 좀 놓인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당장 이제 석 달 뒤 지방선거 과연 지방선거에서 다시 부활의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정의당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시각이 있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왜 정의당의 이 지지율이 이만큼 떨어졌을까? 저는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계속 완주를 했다고 하면 조금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집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층이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의당을 지지하고 심상정을 지지하지만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이 단일화하면서 이게 상당히 이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위기감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을 지지하던 분들도 이번에는 내가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만 이거는 보수 진영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너무 박빙으로 세대결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도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더 잘 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지 않겠나. 당선 가능성이 낮은 심상정 후보보다는 그런 전략적 선택 때문에 일정 부분 지지율은 빠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을 지지하고 정의당의 정책들을 싫어했다기보다 이런 선거 구도에서의 어떤 전략적 선택이 지지율을 좀 떨어뜨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앞으로도 충분히 제3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판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선거를 두고 상심하시는 분 진보 진영에서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인데 2점 몇 %가 만약에 심상정 후보도 단일화를 해줬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은 제3위를 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런 대안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이 선거 결과 때문에 또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회복력을 가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김혜원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뭐 사실 최진봉 교수님 같은 의견이 뭐 네티즌 분들 사이에서 많이 올라와요. 사실 뭐 저도 이제 읽어보고 아침에 읽어봤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보면 뭐 결과론입니다만 누굴 또 탓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이 심상정 후보까지 끌어안아서 빅텐트가 정말로 형성이 됐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론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이번에 4번째 출마였고 본인이 진보 정당이 취약하지만 진보 정당의 이 공간을 확장하겠다. 양당 체제에서 나는 다당제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가져가겠다는 완주 의지가 컸기 때문에요. 저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선택에 대해서 타인의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그 양당 후보, 특히 남성 후보들의 굉장히 네거티브 난타전 속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바른 생각과 훈련되고 정책이 또 분명한 또 심상정 후보가 또 우리 사회에 지금 그 특히 선거 기간 중에 잊혀져 있었던 여러 가지 의제들, 뭐 불평등이랄지 노동 존중, 뭐 여성 문제, 기후 변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국가적 의제로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게서 굉장히 저는 심상정 후보가 득표율은 2%밖에 받지 못했지만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은요. 어제로 이제 오늘 새벽으로 끝났습니다만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다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왜? 이번 20대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에 커다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 선거 결과를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어떤 점이 주목됐습니까? 이번 결과는. 이번 선거는 사실 역대 가장 어려웠던 정말 매웠던 승리였죠. 신승으로 역대 최고의 신승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선거는 15대 대선이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39만여 표 차로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1.53%포인트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더 했습니다. 더 박빙이었어요. 불과 24만 표 차이가 났어요. 이게 1%도 안 됩니다. 0.7%포인트 차이로 지금 윤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역대 최박빙 승부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어떤 통합의 문제라든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런 문제들, 또 국민들을 통합하는 이런 문제들이 숙제로 남겨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상컨대 내일 조간, 아마 오늘은 이제 시간이 부족했고 내일 조간에는 다양한 분석들, 표 분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권상희 평론가님 보실 때는 그러면 역대 지금까지 물론 이번 대선 앞선 여론조사와 정말 전혀 다른
이런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 같은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공표금지 기간에 실시된 여론조사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7.6%포인트가량 앞선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득표율은 0.8%, 정말 초박빙 승부였는데요. 거기에는 원인 뭐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제가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선거 전날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가 미약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영호남이 여전히 이 지역구도 공고한 상황입니다. 깨지지 않은 지역구도가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이대남, 이대녀의 표심이 완전하게 분리가 됐죠. 세대 성별 갈라치기 부작용도 있었는데 사실 이 원인과 별개로 지금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일명 깜깜이 기간,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선진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유권자들한테 하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대선 결과 보면서 지금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이 짚어주셨지만 두 양당의 이 대변인들 나오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과제를 던져준 것 중에 오늘 저도 주변 분들은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이수희 단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마치 시계가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너무 대한민국을 놓고 봤을 때 동쪽과 서쪽의 색깔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지지 색깔이. 너무너무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구도 표심 색깔.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보세요. 저렇게 색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광주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12%를 득표를 했습니다. 공을 들인 데에 비해서는 좀 실망할 수도 있는 득표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이외에는 두 자리 숫자가 없었어요. 아하, 네. 예, 그런 면에서 12%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고 보이고, 전북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리 숫자의 득표율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뭐 서진 전략 그렇게 해서 또 호남을 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호남 안에는 출향민들까지 포함이 되면 그게 수도권에 호남을 고향으로 두거나 뭐 이렇게 이제 정서적인 지역 유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 다 합하면 그 이제 특히 수도권의 그 출향 호남민들을 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것이 뭐 두 자리 숫자 아주 미흡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10% 초반의 득표율을 보인 것은 그래도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에서 대형 쇼핑몰 유치라고 하는 굉장히 생활 밀착형적인 이슈를 전국적인 이슈로까지도 만들어냈고, 그런 거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박하게 해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평가절하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고 국민의힘은 끝없이 호남에 대해서 구애를 해야 되고, 예, 그것이 언젠가는 영호남에 지금 말씀하신 빨간 파란색의 이 그 좀 색깔이라도 좀 옅어질 수 있는 그런 거는 결국에 국민의힘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원 대변인께서도 이제 뭐 이 당 차원에서도 이번 표심 꼭 결과는 나왔지만 이제 분석을 할 거라면, 왜냐하면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마다 또 분석이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각에서 이제 이런 해석이랄까요? 그게 나와요. 뭐냐면 사전 투표 때 광주, 전남, 전북의 투표율이 전국 상위권을 휩쓸었잖아요. 이 부분이 오히려 이번에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경남 이 영남 지역의 표심을 똘똘 뭉치게 자극한 게 아니냐, 반사적으로 뭐 그런 분석도 좀 섣부릅니다만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그 득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시 좀 지역구도가 부활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지역 득표한 걸 보면 특정 지역에서 70% 이상 그 득표한 거는
영남, 호남뿐이고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충청이나 이런 강원도 상당히 쏠림 현상이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대체적으로 많아야지 뭐 55%, 그래서 한 10% 정도의 내외 차이였기 때문에 저는 양 후보들이 골고루 받았고 특히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지역 구도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도 당초에 이제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에 대한 게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도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20%가 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지역이 결집한 결과라기보다는 저는 국민의힘이 마지막 일주일에 좀 선거 전략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권 교체를 기치로 지지자를 결집하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유세 발언이 굉장히 좀 거칠어지고 그 정권 교체의 대의를 들었지만 그러면 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꼭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생겼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분들이 고심을 하다가 다시 그럼 민주당으로 좀 돌아가자 이런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서도 지난번 19대 때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득표율 뭐 대구 경북에서도 20% 이상을 득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주의로 인해서 초박빙이 나온 게 아니라 초박빙으로 인해서 좀 지역이 결집했다 그렇게 보고요. 이제 투표율 때문에 높은 뭐 호남의 투표율이 그렇게 이전에 뭐지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 당선될 때 호남 사람들이 열심히 투표하니까 영남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후에 가서 뭐 하고 네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김대중 대통령 나왔을 때는 호남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고 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저는 뭐 그렇게 이건 하나의 옛날에 좀 있었던 그런 얘기로 보고 네. 싶고요. 저는 이제 지역주의가 결과로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심각한 네. 걸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 사실 선거 운동뿐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치열하게 이 두 후보들이 맞붙을 때도 늘 이슈가 됐던 거였잖아요. 성별 갈라치기 문제 뭐 이런 것도 지금 최대 이슈였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국민의힘 대선 전략이 사실 20대 남성, 이대남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죠. 이런 이른바 세대별 성별 갈라치기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초박빙 접전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표심이 확연하게 갈렸다라는 그런 이제 출구조사 그 결과들이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살펴보시면요. 20대 남성 58.7%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고요. 반면 20대 여성의 58%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성별로 굉장히 나눈 그런 결과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20대 남성을 우대하는 어떤 공약들,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를 위시한 그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에 무고죄 처벌도 강화하겠다라든가 이런 국민의힘 선거 전략이나 공약들이 오히려 20대 여성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정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혹시 20대 여성들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막판에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집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남녀 성비가 사실 확연하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한쪽에 강하게 소구하는 전략은 사실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예고된 역풍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본부장은요, 여성표가 마지막에 모인 것이다. 어떤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대한 어떤 여성의 두려움이 반영됐다고 본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수희 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이제 물론 출구조사를 토대로 이제 오늘 조간들이 급히 이제 분석을 한 거 주로 기사가 나왔던데 글쎄요, 이제 뭐 내일쯤에 이제 더 자세한 분석 나오겠습니다만 조간에 이대남 표를 얻은 만큼 이대녀 표는 많이 내준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 지적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이대남들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카페가 있어요. 이제 거기가 여론을 상당히 주도를 해가요. 청년 그 특히 이제 뭐 우파 보수층의 그 여론을 주도해가는 사이트들인데 거기를 무시하고 또 갈 수는 없거든요. 선거 전략상에. 근데 이준석 대표의 그 지지 기반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보완책이 필요했었는데 그 선거 전략상 보완책이 좀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대남에서 이대녀만 그러면 외면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의 여성들이 좀 외면한 면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힘에서 50대 미만 여성들이 특히 30대, 40대 여성표가 잘 안 오거든요. 카페만 맘카페 이런 활동도 그렇고 그거는 다른 선거에서도 유사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맘카페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더 좀 그 신경들을 쓰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접근이라든가 마음을 얻는 방법이 그것이 또 하나의 또 지방선거나 이런 거에서는 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양육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 같은 거를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갖고 있는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꼰대남 이미지 뭐 같은 그런 거 그걸 어떻게든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과제가 되겠네요. 오늘 그래서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이른바 성별 갈라치기 논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젠더 관련 공약들을 페이스북에 되게 짧게 올리시고 있는데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최진봉 교수님, 이 윤석열 당선인은 성별을 갈라치게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언론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SNS에 7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그런데 정말로 이게 공약을 내세웠다고 실천하는 게 맞느냐? 지금이라도 재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공약을 했고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마 바꾸긴 어려울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이미 뱉었고 그다음에 이걸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그 논란이 됐었고. 근데 이거를 다시 안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이대남이나 이쪽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쨌든 이대남들의 지지를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대신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각 부처별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분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름을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오늘 뭐 인터뷰하면서 본인은 그런 그 성별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그 대안으로 했던 말이 이거예요. 개별적인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개별적인 불공정 사항이 왜 하필이면 남성과 여성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는 내용들이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걸 갈라치기로 느끼는 거예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앞장서서 이대남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본인의 지지층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지지를 계속 올려올기 위해서 어쨌든 여성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 무고죄 처벌 강화안 이것도 여성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있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성들에게는 성별 갈라치기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뭐 윤석열 후보는 물론 이게 뭐 그냥 개별적인 불공정 사항이라고 얘기하지만 하필이면 그 사항이 왜 남성과 여성, 특히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선거 기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권상희 평론가님 혹시 이번 박빙 승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혹시 이 이슈도 있었을까요? 바로 부동산 민심이 출렁거렸다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부동산 민심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고 하면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더 민감한 지역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승부처가 서울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 서울 25곳 가운데 14곳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50.56% 과반을 득표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45.73%를 득표했습니다. 네. 이 격차가 이번 대선 최종 득표 차이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일단 아파트 가격 비교 안 할 수가 없죠. 문재인 정부 초기 때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거의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 꿈인 2030 세대, 영끌이 슬픈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당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마저 민주당의 등을 돌리고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인 강남 4구 외에도 서울에서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종로구에서 이겼는데요. 대부분 이곳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관련 세금이 폭등한 곳입니다. 종부세 강화에 유탄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고 재개발이 가로막혀서 불만이 컸던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김효은 대변인께 좀 여쭤볼까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또 유세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사과를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과만으로는 지금 유권자들, 특히 서울, 경기 이쪽의 유권자분들이 뭔가 이 불만을 가라앉히기에는 미흡했고 또 그 분노 그런 게 표심으로 연결됐다고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5% 딱 진 게 어떻게 보면 그 서울의 부동산 민심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특히 이제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그 격차가 굉장히 더 컸습니다. 그때는 이제 LH 사건 때문에 정말 거의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던 시기였고요. 그래도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서울의 득표를 보면 그 정도의 민심 불만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부동산 그 민심에 대한 불만을 그래도 서울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경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상쇄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부동산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랄지 상당히 좀 다양한 것들을 좀 하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그 후보 입장이다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좀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도 내놓고 정책 의지도 던졌지만 아마 이제 한번 어떤 지금 국민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게 되게 굳어진 인식을 네. 좀 요거를 바꾸기에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대 대선 결과는 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새 선장도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윤석열 당선인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큰 덩치의 골목대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 똘똘하다는 뜻의 돌돌이라고 불리던 윤 당선인은 국민학교 시절엔 목사를 꿈꿨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구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검사 윤석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전국에 이름을 알립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로 검찰총장에 올랐지만 조국 수사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차기 보수 진영의 유력 정치인으로 주목받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직무 정지 사태를 겪은 뒤 총장직에서 물러났고 3개월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장고 끝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논란,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지만 결국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선대위 내부 갈등 속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결별했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울산 대타협을 거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숱한 단일화 논란 끝에 사전투표 하루 전 극적인 단일화 합의를 발표한 윤 당선인.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늦가기 검사에서 적폐청산 검사, 이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참 뭐랄까요? 이 삶의 궤적을 봤더니 나름 또 파란만장한 또 삶의 궤적이었는데, 근데 언론들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권상현 평론가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처음 치러본 선거예요, 이 선거가? 그렇죠. 네, 처음 치러본 선거에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전개에 대비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에 당선된 뭐 신데렐라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일단 뭐 정치 드라마 1막의 마무리, 이게 대선 승리라면 일단은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영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검찰총장 사퇴를 했죠.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선 경선을 치렀습니다. 네. 쟁쟁한 정치인들과 대결을 했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기존의 당내 후보들과 경선을 치르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네. 작년 6월 29일 정권 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고요. 네. 대선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영선 정치인인 만큼 또 징크스도 깼습니다. 검사 서울법대 출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이런 징크스가 있어요. 아, 그런 징크스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징크스 깼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정권 교체 10년 주기론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국민들의 감시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사로서의 윤석열, 많은 분들한테는 그 검사 이미지가 지금도 뇌리에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자가 검사로서 걸어온 행보를 보면 그야말로 강골 검사라는 기질만큼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술과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신림동 신선으로 불리면서 서울대 법대 입학하고 나서 9주 만에 사법시험 합격을 해가지고요. 네. 34살 늦은 나이에 늦가기 검사로 대구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전에도 굵직굵직한 사건들 맡았었지만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거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좌천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검사 생활은 굉장히 좀 불투명해졌죠. 네. 징계를 받고
왔고 4년 정도 이제 대구, 대전에서 자천성 인사를 당해서 지방 근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게 된 것이 2017년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팀의 이제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면서부터 돌아왔고요. 그때 네. 당시 이제 신문들이 뭐 돌아온 칼잡이 이런 컷을 뽑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연이어 들어섰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서 2019년 검찰총장까지도 발탁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발탁됐을 당시에는 전임 그 지검장과는 연수원 기수가 한 5기수 정도 차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상명하복이 굉장히 뚜렷한 검사 조직에서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현 정부와 좋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요. 추미애 전 장관과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직무배제를 당한 상황에서 네. 지난해 3월 임기를 넉 달여 남겨두고 검찰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뭐 후보들 본인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후보들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참 역대급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론은 났어요.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렸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일정도 이수희 단장님. 예.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과 지지자분들 특히 앞에서 기다리면서 혹시 배우자 이제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라고 이제 뭐 하겠습니다. 뭐 당선인의 이제 배우자니까 김건희 여사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만 언제 공식 행보할지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만난다라고 하면은 아마 배우자가 동행을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그때가 아마 공식적인 행보의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같은 오늘 새벽이 되겠네요. 그 같이 나올 거냐 아닐 거냐 뭐 예측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고사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 내조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기획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연기획사, 네. 전시기획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이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바이든 그 대통령 부인 경우에 질 바이든의 경우에는 교수죠. 그런데 영부인이지만 퍼스트 레이디지만 교수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모델을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교수니까 뭐 어떤 이권에 걸리는 게 가능성이 적지만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 본인 하고 있는 그 코메나 콘텐츠 회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괜한 부서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또 이전부터 봉사활동들을 했다고 하니까 좀 그런 우리 사회에서 좀 그 부조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 아동들, 어르신들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행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 조간신문 제목을 보니까요. 민주당 관련 이런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하루아침에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 변모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사실 어제 뭐 개표 상황실,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개표 상황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 오늘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발언들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당이 매우 큰 패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은 어쨌든 당에 좀 수습을 하고 서로 간에 총력을 집중해서 했으니만큼 서로 좀 보듬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폐인이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협의해서 이렇게 개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졌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께서 선택한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선거 결과를 저희들이 존중하고 겸허하게 저희들이 자성과 반성하는 시간을 먼저 저희들도 갖는 게 도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효은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이상민 의원과 김영배 의원의 얘기 쭉 이어봤습니다만 단어, 귀에 들어온 단어만 딱 놓고 보면 일단 수습, 서로 보듬자, 그리고 겸허한 반성, 일단 이런 단어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정말 172석을 가진 책임 있는 제1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전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제 정말 대선이라는 엄청난 큰 하나의 뭔가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기든 지든 간에 뭔가 새로운 또 시작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그 책임론 공방을 하기보다는 그럼 민주당이 그 국민들의 최종 선택을 받지 못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자. 이거는 우리 민주당이 계속 해야 될 과제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이랄지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정말 다당제를 위한 토대 기반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번에 국민의힘이나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 통합 정부를 어떻게 같이 좀 국회에서 뒷받침하느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그런 과제가 있고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졌지만 이번에 정말 민주당의 저력과 동지의 그 지지자들의 뜨거운 열망을 정말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그 박빙 승부로 졌는데 진짜 이 쇼트트랙처럼 한 바퀴만 더 있었다면 저희가 마지막에 질주를 해서 딱 발을 내밀어서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어제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반성할 건 반성하고 쇄신하면서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게 민주당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우상호 본부장도 저희 김주아 앵커랑 이 대담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을 하셨는데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수희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대선 결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국회 표현이 여소야대가 됐어요. 국회 의석수 이제 비율이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당장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 특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회에 협력 구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 뭐 총리 인준 문제 등등등등 앞으로 뭐 내각 꾸리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뭐 견제할 건 견제하고 김영배 최고위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치 모델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서 그 거대 170석이니까 거의 180석 하는 민주당의 협력이 없이는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은 약간의 그래도 좀 모멘텀을 구해올 수 있다면 그게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이 뭐 굉장히 한마디로 싹쓸이 해오는 어떤 그런 큰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해온다면 조금의 또 이제 그 큰 엔진을 하나 또 동력 얻겠죠. 예,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민주당의 어떤 경고가 될 수 있는 거죠. 민심 입장에서는 180석 가지고 너무 휘두르지 마라 이런. 그래서 저는 6월 1일 날 있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 이상을 받았어요. 굉장한 표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이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선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거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총리 인준이라든가 첫 단추에 있어서는 그런 거는 좀 허니문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이번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윤석열 호가,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청사진 제시할까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이 쏠려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도 기꺼이 받아들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우리 다 국회에 오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전국 5곳에서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어요. 4곳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리고 한 곳은 야당 성향의 무소속.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남은 또 관전 포인트가 권상희 평론가님, 6월 1일 지방선거. 네, 그렇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네. 일단 국민의힘 쪽에 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을 텐데요. 허니문 기간에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로부터 3주 후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 뭐 전망을 해본다면 새 정부 초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흐름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잘 되길 바라는 민심이 아마도 커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걸 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냐면 이 시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역시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뭐 170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 민주당은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죠. 작은 표차로 지금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충격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질서 있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관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진봉 교수님, 글쎄요,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할 거라고 이제 언론들이 벌써부터 내다보고 있어요. 당장에 지방선거를 또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면 그 비대위 구원투수가.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누가 그런 비대위 구원수가 될 거냐 하는 그러니까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한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경륜이 있는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이제 전 총리가 한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두 분 중에는 아마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직접 진두지휘를 선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대위가 들어가는 것은 선대위 선거의 패배에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자리를 맡게 되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 색채도 낮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경선 기간에 좀 충돌을 심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아마 맞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결정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정세균 전 총리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도 영입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승자든 패자든 어쨌든 전열은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